2026 공공경제론 제 15장 마지막 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15장은 국채와 공공요금을 다루는 장입니다. 국채라고 하면 국가의 채무를 줄임말이고 공공요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도 서비스, 뭐 전기 서비스에 대해서 세금이 아니라 요금으로 어떻게 걷어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채에 대해 살펴보면 국채라 함은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한 해 동안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다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용돈이 부족할 때가 있죠. 국가도 돈이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돈이 부족할 때 국민으로부터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빌리는 돈을 국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국채를 발행한다 하는 것은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큰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재정 적자가 발생하냐 하면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SOC에 대한 확증 필요가 있고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도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빚을 내게 된다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돈 좀 빌려 더 빌려주세요. 세금하고 다른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세금을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채권을 사주세요. 그러면 1년 뒤에 이자를 얼마 갚을게요. 이렇게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국채라고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 뭐가 있느냐면 국가가 보증센거 또 보증채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대 사업, 대 사업 보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그것이 빵꾸 나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국가가 그것을 보충해 줘야 되는, 즉, 이거는 실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국가 부채다 그래가지고 암묵적 국가 채무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이 있죠. 그래서 전체 총액 2000년대는 420조 원에 그쳤지만 지금 2024년에는 1300조 원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적자성이냐, 금융성이냐 이런 것들을 분류하지만 전체 총액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한 300조, 400조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반 정도가 국가 채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가 채무를 GDP 대비 51%라고 하고 있죠. 1200조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800조 원, 그 다음에 금융성 채무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400조 원, 서민 주거 안정용으로 150조 원, 그리고 공적자금 이런 거에 59조 원 정도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GDP 대비 40% 아까 24년만 하더라도 51%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기준으로 따지면 OECD 평균 100.8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실제 기획재정부에서도 일본은 200%가 넘고 미국도 106%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의 나라의 상황은 이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채의 질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돈을 빌려 쓰고 미래 세대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젊은이들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국가 채무는 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 대한 쟁점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재정법에서 국가 채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그걸로 따지면 한 1200조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진짜냐? 아까 이야기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여기다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훨씬 더 커진 금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의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 간의 세대 간 이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철도를 놓고 고속도로를 놓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미래 세대도 함께 사용하지요. 그러나 사회복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금 다 써버리면 그 돈은 그냥 쏟아부은 물이지 엎질러진 물이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 지출, 사회복지 지출은 돌아오는 게 없고 결국은 그 빚이 다 누구에게 남겨지느냐? 미래 세대에게 남겨지기 때문에 나는 이 경상적 지출을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기본소득 같은 것들도 저는 반대하는 게 기본소득 주려면 그만큼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돼요. 국가 세금이 안 거치면 결국은 빚을 내거나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빚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쓰게 자존하게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는 세대 간의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채무도 세대 간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가 채무는 줄이는 것이 국가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전기요금, 소두요금, 가스요금, 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이 다 유저 차지라고 하는데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따위의 공익사업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다.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데 비해서 공공요금은 사용량, 즉 반대급부가 있는 영역에서 사용하는 수입, 정부의 수입 창출 방법이다. 여기 사용자 부담금 원칙이고 편익 원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그 수도나 전기를 왜 공공 부분에서 하느냐? 예전에는 민간 부분에 그렇게 설비를 투자할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전기와 수도 같은 것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될 유니버설 서비스자, 보편적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얼마는 제공되어야 되는 내셔널 미니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것은 공기업이 제공을 하게 되고 그 사용량에 비례해서 어, 요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등을 통해서 그 요금을 깎아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깎아주겠어요? 깎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정부 부분에서는 그것이 보편적 서비스고 기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부과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효율성이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MC, 마지막 코스트 프라이싱이 필요한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해서 공공요금 매겨야 된다. 그 밖에 공평성도 생각해서 소득 배분배,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바우처 등을 통해서 깎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공평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재정 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은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적절한 가격에 공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이론에는 MC 프라이싱, AC 프라이싱, 투 타리프 프라이싱 다양한 가격 설정 방법이 있는데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가장 효율적인 가격 설정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 나는 만큼은 AC 프라이싱을 통해서 좀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영역으로 가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미시경제학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공부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 수도부 요금으로 들어가야죠. 수도 요금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정수장으로 끌어다가 정수를 해서 우리 집집마다 수소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수장까지의 일은 광역상수도, 우리나라 이것은 K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정수장으로부터 집집마다 수도관을 묻고 수도를 공급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죠. 지방상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 체계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체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돗물이 공급되려면 이 원수에 해당하는 거, 원천수에 해당하는 거는 댐에 갇혀 있는 돈은 댐 용수. 그리고 강에 있는 물을 광역, 커다란 2m 정도의 큰 통에 또 수도관으로 연결해 주는 걸 광역상수도. 집집마다 연결하는 거,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그 도로 뚫고 그 안에 관을 묻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방상수도라고 이렇게 수돗물 유형별로 댐 용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이런 개념을 쓴다. 이 광역상수도나 댐 용수를 제공하는 업체는 K와트인데 혼자 마음대로 가격을 하지 못합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기재부하고 K와트의 상위부서인 환경부, 지금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이기 때문에 기후부 이렇게 부르죠. 승인 신청을 하고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공공요금이 결정된다. 공공요금 마음대로 K와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원수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70원에 사용요금 163원, 그래서 230원 정도. 정수한 물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130원, 사용요금 300원 해가지고 430원, 2배 정도 차이 나죠. 침전수라는 것도 있는데, 침전수에 대해서는 320불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원수를, 광역상수를 가져다가 이제 정수해서 쓰는 거죠. 댐용수는 5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대청 때문에 톤당 M3라고 하는 게 톤입니다. 톤당 한 50원 정도밖에 아주 싸게 제공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우리 집집에 들어오는 거, 대전시 상수도 하면 대전시 상수사업본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방의회하고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경별 정액요금에 사용요금이 더해져서 지방상수도 요금이 결정된다. 그래서 대전시가 되면은 톤당 한 580원 정도의 바틀에 들어있는 거 1리터에 응? 1리터에 막 1,000원 가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 수돗물은 1톤에 1,000배, 1,000배 더 싸게 받는 1톤에 600원밖에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값이 너무 싸고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럴 때 표현할 때도 물처럼 흔하게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물은 가치제고 경제제고 그래서 물값을 저는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군 지역은 비싸고 광역시 도시 지역은 좀 싼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평창군으로 톤당 1,500원, 군위군은 376원 이렇게 돼 있고 대전시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58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방상수 요금은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을 함부로 쓰는데 우리도 내가 볼 때는 실제 원가를 반영해서
물값을 좀 더 올려야 물이 귀한 줄 알고 아껴 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껏 공공경제론 15개 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가 남아있는데 어,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스스로 이렇게 어, 네이버, 구글에 쳐보든지 AI에 물어보든지 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때 어,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이후에 모든 부분에서 시험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 착실히 공부한 게 단순히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상식이고 나중에 공무원이 돼서 일할 때 필요한 지식이니까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5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또 함께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